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간밤 뉴욕에서 생긴 일 쉽고 빠르게 전해드립니다. 글로벌 증시 와이드 출발합니다. 이소연입니다. 미증시는 11월 마지막 거래일에 강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다우와 S&P 500 지수 모두 최고가를 기록해냈는데요. 일각에선 이미 루돌프가 출발했다며 12월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 강하게 표출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헤드라인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비트코인은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해임한 직후 고가를 찍었던 비트코인은 횡보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다만 그 와중에도 리플은 14% 폭등하면서 $2대를 돌파했습니다. 다음 헤드라인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외풍에 힘을 못 쓰는 K 반도체, 11월 낸드와 D램 같은 경우에도 하락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역시 난제고요. 칩스법 또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내년에나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점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의 수출 회복이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관세와 환율 리스크가 발목을 잡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한국 증시 상승 가능성은 제한적이다라고 증권사들은 코멘트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헤드라인도 살펴보겠습니다. 몬스터랠리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이번 달 고용지표와 파월의 발언에 주목할 예정입니다. S&P 500 지수는 올해 들어서 26.5%나 상승했는데요. 12월까지 강하게 마무리가 된다면 그야말로 몬스터랠리가 이어지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아침에 읽는 미증시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 하시죠.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종목 브리핑 시작합니다. 금요일장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가 0.42% 상승한 채 마무리를 지었고요. S&P 500 지수는 0.56% 상승하며 6,000포인트 선 뚫어냈습니다. 나스닥 0.83% 올랐습니다. 11월 마지막 거래일이었죠. 거래량은 적었습니다만 증시는 기분 좋은 환호성을 지르며 마무리 지었습니다.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다우와 S&P 500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연말 최대 쇼핑 시즌인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아서 기업들의 매출 증대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을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11월 한 달간 다우는 7.5%, S&P 500은 5.7% 상승했고요. 나스닥 역시도 6% 넘는 상승폭을 기록해냈습니다.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는 11월에만 10%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뉴욕 증시가 기록적인 강세를 보여줬고 또 트럼프 당선인의 승리 이후에 시장에 퍼지는 경기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12월에도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 거란 기대감이 높은데요. 월가의 리서치 기관인 네드 데이비스 리서치에 따르면 S&P 500 지수가 11월까지 연간 20% 이상 올랐던 해의 지수는 12월에도 76%의 확률로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기분 좋은 기대감을 갖고 12월 시작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편 이번 주에는 미국의 고용 관련 지표들도 잇따라 발표되니까 이 부분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미십년물 국채금리 큰 폭으로 빠지면서 4.1%대까지 내려왔습니다. 4.5%대까지 오르다가 다시금 금리는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반도체 제재가 예상보다는 좀 약할 것이다라는 블룸버그발 보도 때문에 반도체주들이 강한 상승 흐름 보여줬습니다. 지수 전체로 봤을 때는 1.5% 이상 상승을 했는데 그간의 낙폭이 좀 컸던 탓인지 5,000포인트는 밑도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국제유가는 중동 지역의 군사적인 긴장감이 누그러들면서 유가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11월 마지막 거래일에도 1% 넘는 하락폭 그려내면서 배럴당 $68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가는 금요일까지 4거래일 연속으로 밀리면서 낙폭이 지난 한 주 동안에만 5% 가까이 확대됐습니다. M7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면 알파벳만 소폭 빠졌고요. 나머지 모든 종목들 상승했습니다.
먼저 애플입니다. 중국에서 애플의 인기가 여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금요일장에서 1% 넘게 올랐는데요. 시장 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해에 중국 스마트폰 프리미엄 시장에서 점유율 64%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또 중국을 제외한 프리미엄 시장에서도 애플이 75%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음 마이크로소프트인데요.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주가는 올랐지만 악재는 있습니다. 미 연방거래위원회 FTC가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전방위적인 반독점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터부터 시작해서 소프트웨어 사업이나 사이버 보안, AI 제품 부문 등 전방위적인 부문에 걸쳐서 조사가 이뤄지게 되는데요. 다만 트럼프 당선인이 이번 조사의 변수로 꼽힙니다. 만일 트럼프가 빅테크의 친화적인 신임 FTC 위원장을 지명하면 이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조사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음 엔비디아입니다. 오늘장 2% 넘게 올라주면서 좋은 흐름 보여줬는데요.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반도체 제재 약할 것이라는 소식 역시 엔비디아 중국이 매출의 2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좋은 흐름 보여줬고요. 알파벳 오늘장 유일하게 약보합권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다음 아마존입니다. 1% 넘게 올랐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아서 이커머스 시장의 대장 아마존 주가 기분 좋은 흐름 보여줬고요. 다음 메타 플랫폼스 살펴보시면 1% 가까운 상승폭을 기록해냈습니다. 메타가 100억 달러를 투자해서 전 세계를 잇는 해적 케이블을 만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재 시간으로 지난달 29일에 IT 매체 테크크런치 보도에 따르면 메타가 W 프로젝트로 알려진 해저 광 케이블 구축 계획을 가동해서 총 4만 킬로미터 이상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AI 시장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고 데이터가 많이 필요한 상황에서 트래픽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려는 의도로 풀이가 됩니다. 또 한편 호주에서는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이용이 전면 금지되는 법안이 통과됐죠. 이에 소셜미디어 왕국 메타는 입장을 냈습니다. 현실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입법이 서둘러서 이뤄진 걸 우려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테슬라인데요. 4% 가까운 상승 흐름 보여줬습니다. 테슬라의 시장 가치가 향후 1, 2년 안에 1조 달러 더 불어날 것이다라는 월가의 전망이 나온 여파로 풀이가 됩니다. 테슬라의 강세론자로 유명한 웨드부시 증권의 애널리스트 댄 아이브스는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400달러로 제시하면서 트럼프 당선인이 이끌 새 정부의 AI 및 자율주행차 규제 완화가 테슬라의 시장 가치를 1조 달러 더 불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테슬라 주가 11월 한 달 동안에만 무려 33%가량 뛰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JP모건이 테슬라를 상대로 낸 소송을 철회하기로 했는데요. JP모건의 테슬라 전기차 리스 보증 요구 거절로 촉발됐던 양사의 수년간의 갈등이 이 테슬라의 수장이 차기 정부의 핵심 요직을 차지할 것으로 보이면서 해빙 모드에 접어드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투데이 하스타그입니다. 먼저 타겟 살펴보시죠. 실망스러운 3분기 실적 보고 이후에 주가가 급락했었던 타겟.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아서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1.71% 오르면서 132달러 선에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지금 쇼핑이 본격화하면서 타겟뿐 아니라 대형 소비재 기업들 일제히 금요일장에서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코스트코 역시 1% 넘게 올랐고요. 월마트는 주가가 0.67% 상승했는데 상장 이래 최고가를 다시 쓰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맵리서치 살펴보시죠. 3% 넘게 올라줬습니다. 블룸버그가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안 당초 계획보다 느슨해질 것이다 라고 보도를 하면서 반도체 지수 역시도 좋은 흐름 보여줬고 또 주요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들의 주가도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주에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안 발표될 예정이라서 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지금 램 리서치뿐만 아니라 미국의 반도체 제조업체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KLA 코퍼레이션 주가 2% 내외로 상승했고 또 극자외선 노광장비 제조기업인 ASML도 주가가 2% 넘게 상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핫스브로 살펴볼까요?
장난감 및 게임 업체 하스브로의 주가가 금요일장에서 2% 가까이 상승했는데요. 일론 머스크의 말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머스크가 지난 목요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X에 하스브로는 얼마야? 라는 글을 올렸는데요. 실제 인수 여부를 떠나서 이 말 한마디에 하스브로의 주가가 장 초반에 4% 가까이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종목 브리핑 전해드렸고요. 저는 잠시 뒤 글로벌 이슈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글로벌 마켓 리뷰 시간입니다. 함께 하실 분은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올해 마지막 달인 12월이 시작됐습니다. 작년 이맘때쯤에 소장님께서 메리 메리츠 이렇게 외치셨던 영상이 아직까지 남아있는데 벌써 12월입니다. 12월 뉴욕 증시 최대의 관심사는 아무래도 연준의 금리 방향성이 아닐까 싶은데요. 현재 미국 금리는 4.75% 수준입니다. 연준 위원들 금리를 천천히 점진적으로 내리는 게 옳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데 자,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떨까요? 그렇죠. 이제 말 그대로 트럼프 영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바이든 대통령이 말 한마디 한다고 해서 뭐 뉴욕 증시가 화끈거리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트럼프 당선인은 워낙 다른 스타일이고 지금 이 트럼프 내각 인선하는 것만 봐도 상당히 고집스러울 정도거든요. 지금 어느 정도냐면 프랑스 대사를 그냥 사돈을 임명해버려요. 사돈, 바로 쿠슈너의 아버지고 이방카, 딸인 트럼프 당선인 딸인 이방카의 시아버지죠. 그럼 뭐 말하자면 뭐 나쁘게 표현을 하면 뭐 막 나간다 인선에.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당선인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론 머스크의 경우에도 지금 뭐 방금 전에 우리가 앞코너에서도 하스브로 이야기를 하니까 하스브로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또 어떤 말을 할지에 따라서 요동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 이전에 우리가 봤던 국장 또는 사학 투자를 하는 이런 것과는 전혀 개념을 달리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한시라도 뉴스에서 손을 떼면은 눈을 떼면 안 되는 그런 눈을 떼면 안 되는 상황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는 트럼프 당선인의 기조를 보면 뉴욕 증시는 이런 표현이 좀 과할 수는 있습니다만 제가 뭐 지난 연말에 메리 메리츠 했다고 하니까 이게 뉴욕 증시는 무조건 좋아야 돼요. 안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억지로 만들어서라도 좋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뉴욕 증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뭐 전방위적인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미국 경제에 위협이 되는 것에 대해서 전방적인 공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S&P 500 지수가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이 궁금한데 올해 이미 20% 이상 올랐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확률이 계속된다. 뭐 계속되는 게 12월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계속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월가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올해 말에 한 6천 이상을 유지하고 내년에는 7천 넘어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여러분들이 참 통탄스러울 수도 있겠습니다. 국장은요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화면이 나왔으니까 바로 뭐 좀 소개를 해드리면 뉴욕 증시 우상향하는 이 가파른 기울기를 보십시오. 그러니까 쭉쭉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우존스 30도 마찬가지고 또 S&P 500도 그렇고 주로 이제 기술주 중심인
나스닥도 그렇고 어느 하나 빠지지가 않아요. 다 그래프의 모양이 거의 비슷하죠. 막 쌍둥이처럼 새쌍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을 보게 되면 말 그대로 미국의 뉴욕 증시는 좋을 수밖에 없다. 수밖에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 거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활동들을 보면은 미국의 다른 지표들이 상태가 어떠냐 그러면 실업률도 높지가 않아요. 낮은 실업률. 이따가 또 이 부분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3%에 가까운 성장률. 미국이 3%예요. 우리는 지금 내년 전망이 지금 1%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3%요. 역사적으로 흔치 않다. 고용도 잘 되고 있고 성장률도 좋다. 미국 경제의 전성기의 부활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렇게 이 고용 지표가 이제 중요한데 이번 주에 이제 발표가 됩니다만 뭐 이 부분도 그렇게 썩 나쁘지 않을 거다 이런 예상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주로 비농업 부분 이제 고용 보고서가 나오는데 이게 뭐 얼마나 올랐느냐 어떠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미국 중앙은행의 인사들은 방금 전에 이제 우리 이소영 앵커 말씀하시던 대로 신중한 거죠. 근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 파월 의장이 그래도 뭐 본인이 이제 트럼프 임기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지금 임기 남은 FBI 국장도 누구냐 하면 지금 현직이 트럼프 당선인이 임명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또 잘라낸대. 왜? 자기에게 더 중성한 파텔이 있으니까 파텔을 임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외교 전문가들 제가 많이 취재를 해봅니다만 트럼프 1기 때 여러분들이 한번 되돌아가 보시죠. 코로나 국면이 있어서 그렇지 트럼프 그 당시에도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이죠. 그때는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무슨 이야기냐. 지금은 공화당이 상하원을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임기 들어가지 않는데도 바이든 대통령 뉴스 보도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전부 다 트럼프 당선인 뉴스 보도 나오는 것은 그만큼 눈치 볼 수밖에 없다. 말 그대로 지금 파월 연준 의장도 뭐 그만둘 때 그만두더라도 자꾸 신경이 쓰이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른바 파월 고집으로 밀고 나가느냐 아니면 끝까지 눈치 보느냐 이 부분이 이제 달렸는데 결국 대세는 신중한 쪽으로 넘어가 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내년 7, 8월 되면요. 연준이 다시 금리 인상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걸 생각한다면 이제 관세를 올리고 미국 내 유동성이 커지고 그러면 차라리 금리 올리자. 인플레 우려가 되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연준도 이제는 더 이상 원칙상으로는 독립적이에요. 하지만 지금 트럼프 눈치를 상당히 보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당선인 인선에 있어서는 정말 그야말로 간의 수공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 자국 내에서는 뭐라 할 수도 없는 게 지금 현재 미국 증시가 아주 좋은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최고종 거래일의 상승 그래프가 정말 그야말로 큰 폭의 오름세를 기록했었고요. 말 그대로 산타랠리를 기대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다만 우리 증시는 좀 분위기가 다릅니다.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이 분위기를 이어서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 가져도 좋느냐라는 질문에는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많은 분들께서 답을 하실 텐데요. 지금 현재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성장률 역시 0.2%포인트 내려잡아서 1.9% 수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산타랠리를 기대해 봐도 좋을 조건들이 좀 있을까요? 지금으로서는 참 딱히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답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아쉽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산타랠리가 아니라 이 몬스터랠리. 트럼프 당선인이 워낙 좋아하는 게 그레이트예요. 그레이트 산타랠리. 방금 전에 뭐라고 그러셨죠? 몬스터랠리. 그렇죠. 바로 그걸 뭐 괴물투수, 류현진을 몬스터라고 그랬는데 그런 상황이 지금 오탄이죠.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거다. 오탄이 랠리가 되나요? S&P 500 지수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죠. 뭐 아까 보여드렸듯이 새성덩이에요. 이게 퀀텀 점프 계속된다. 이런 이제 전망이 나오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거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렇게 나오도록 만들겠다라는 것이 트럼프 당선인의 의지예요. 본인 1기 때는 코로나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2기 때는 반드시 그걸 만들겠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미국 정시는 계속 좋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걱정되는 것이 고용인데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인 때 상당히 고용에 신경을 많이 써요. 근데 이제 11월 비농업 부문 고용이 전월 대비
17만에서 한 1800명대 늘어났다. 이렇게 이제 집계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10월 달에 이 비농업, 농업 쪽은 제외하고요. 비농업이니까 이제 뭐 산업, 뭐 전자 쪽이죠. 한 12,000명 늘어났는데 이때 이제 사람들이 상당히 쇼크다. 이대로 안 된다 얘기인데 그 진단을 해보니까 이게 허리케인 영향, 그러니까 미국 산업 구조나 경기의 영향이라보다는 허리케인의 영향이 크다고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발표가 될 이런 주요 지표들을 보면 미국 제조업, 서비스업 경기를 알아볼 수 있는 구매 관리자 지수, PMI 지수도 이제 발표될 텐데 대체로 이제 나쁘지 않다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상당히 미국은 좋다, 또 좋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 문제는 국장이죠. 네. 우리 장입니다. 이게 글쎄 뭐 소폭 뭐 올라갈 수도 있고 산타랠리 뭐 어떻게 해볼 수 있겠고 뭐 이런 게 이야기가 나오지만 지금 상황을 봐도 상대적으로 우리가 비교가 되는 거죠. 그 유럽 정시, 심지어는 대만 정시, 일본 정시보다도 못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주력 산업이 좀 부진한 게 있죠. 우리 주력 산업은 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죠. 반도체나 대내외적인 또 불확실성은 증가되면 이른바 트럼프 리스크죠. 트럼프 리스크에 직격탄을 맞지 않는 듯하면서도 우리도 상당히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산타랠리 가능성은 좀 낮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그죠? 이제 오늘 이제 12월 새 장이 열리는데 그때도 직전 대비도 하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우리로서는 지금 뭐가 신통치가 않은 거예요. 다 올라가는데 우리만 왜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결과적으로는 미국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2차 전지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자동차도 조금 V자 반등은 힘들지 않냐, 주력 산업들은.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투자자 관점에서 볼 때는 좀 틈새 시장으로 돌파할 수 있는 게 뭐냐. 미국 내에서도 계속 일단은 수입이든 미국 내에서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들. 제가 근데 우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쓸 수밖에 없는 건 일단 수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들이 품품 전략이다. 화장품과 그다음에 뭐 실리콘 투나 뭐 등등 있겠죠. 아모레퍼시픽이나 LG 생건이나 그다음에 또 식품, 특히 이제 삼양식품에 많이 불닭볶음면 때문에 주목을 했었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틈새로 좀 하나 더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 증시는 참 아쉽게도 11월 마지막 거래일에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다만 그 중에서도 틈새 시장을 좀 공략해보면 어떨까라는 입장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화장품 그리고 식품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내년 1월 예정인 트럼프 당선인의 집권이 시작되기도 전인데도 관세 장벽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캐나다 총리도 관세 위협에 대해서 트럼프 당선인의 자택으로 날아가서까지 이야기를 건넸을 정도로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 달러 패권을 흔들려는 중국, 러시아 등엔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했고요. 브릭스를 향해서도 엄포를 놨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짚어주시죠. 여러분들이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지스팅 트리도 총리가 캐나다 총리예요. 이제 9년째 집권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런 표현이 어울릴지 안 어울릴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울릴 것 같아요. 쪼르르 달려갔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인이 오라는 소리도 안 했어. 그리고 실제 원래는 대외적으로 공개된 일정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몰래 살짝 뭐 안 알려질 수가 없죠. 말을 하고 플로리다로 바로 달려간 거예요. 왜 그러냐? 지난 25일 트럼프 당선인이 캐나다가 보니까 좀 안심하고 있는 것 같은데 25% 관세 매길 거야? 딱 소리를 쳐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지스탱 총리가 트레이더 총리가 난리가 났어. 왜 난리가 났냐면 요즘 좀 불안하거든요. 왜냐하면 캐나다에 무슨 화재가 난 지역이 있는데 테일러 스위프트 공연장에 가서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지금 춤출 때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뜩이나 불안한데 25% 올릴 거야. 원래 악연이 있어요. 근데 뭐 그 악연만 가지고 움직이는 건데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트럼프 당선인은 뒤끝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인데 지금 캐나다는 말 그대로 우방 중에 슈퍼 우방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캐나다도 예외가 없어요. 관세 매길 겁니다. 멕시코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중국은 때릴 대로 더 때릴 거예요. 이러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바로 지금 화면을 보시죠. 무슨 말씀이냐.
자, 중국은 기존 관세입니다. 그냥 관세가 아니에요. 기존 관세에 10% 추가합니다. 자, 전기차가 100인데 110. 팔지 말라는 이야기죠. 배터리 부품 25인데 35. 그러니까 쭉 반도체, 리튬이온, 태양전지, 철강 팔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때릴 대로 더 때릴게.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오히려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니까 입을 뻥끗하면 더 때릴 것 같으니까. 그다음에 멕시코죠. 멕시코는 모든 수입 제품에 25% 부과. 이게 캐나다도 마찬가지인데 왜 그러냐면 멕시코 국경과 캐나다 국경을 통해서 마약이 들어온다고 생각해요. 이 마약을 공급하는 나라는 재료를 공급하는 나라는 어느 나라? 중국. 그러니까 이제 멕시코가 캐나다가 이 불법 이민하고 그다음에 펜타닐이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들 펜타닐이 제일 심각한 거예요. 미국에서. 총기 사고보다도 미국에서 20대 사망 원인이 펜타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약을 흡입을 하면 사람이 그대로 이렇게 딱 얼어붙어요. 딱 얼어붙습니다. 안 움직여요. 딱 얼어붙어요. 이 큰일 날 일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인이 제일 싫어하는 게 세 가지고 마약, 그다음에 뭡니까? 흡연, 술. 싫어요. 술 이야기하면 안 돼요. 흡연 안 돼요. 마약 절대로 안 됩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제일 싫어하는 세 가지 안 하는 사람 누구? 머스크. 그래서 머스크를 더 좋아하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이유인데 지금 캐나다하고 미국에다가 캐나다하고 또 멕시코에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 트루도 총리가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최대한 달래입니다. 에이 트럼프 형님 그러지 말고 좀 양해 좀 해주세요. 약간 그래 좀 생각 좀 해보자. 근데 간세는 안 돼. 이렇게 해서 돌려보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살이 멕시코인데 클라우디아 세임바움 멕시코 대통령. 세임바움 멕시코 대통령이 어떤 대통령이냐면 여자 대통령입니다. 인기가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멕시코의 부패 사슬을 끊어버리겠다. 이러면서 본인이 이코노미석 비행기를 타고 이번에 APEC과 G20, 페루의 리마, 그다음에 브라질의 리우 정상이 이코노미석을 타고 참석을 했어요. 그럴 정도의 멕시코 내에서 폭풍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여자 대통령인데 완전히 트럼프 당선인이 때려버린 거죠. 자, 이 세임바움 대통령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사실은 우리가 불법 이민자 못 가도록 통제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힘이 없어서 미국 국경까지도 가지도 못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마약도 펜타닐 잘 단속할게요 이야기했는데 트럼프 당선인이 너 관세 그대로 유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짧게만 더 붙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자, 중국은 우리가 중간재를 저기 나오는 전기차, 배터리 부품, 반도체 다 우리가 중간재를 공급하고 있어요. 멕시코 우리 지금 삼성 공장, 자동차 공장, 기아 자동차 공장 다 나가 있어요. 캐나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날벼락 맞는 거예요. 우리가 날벼락 맞는 겁니다. 저기다 관세를 부과해버리면 우리가 날벼락을 맞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에게 타격이 클 수 있다는 말씀을 전달을 드립니다. 네, 사실 뭐 술과 흡연은 굉장히 의외의 부분인 것 같고요. 뒤끝이라니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우리도 밉보인 게 없는지 노심초사하는 부분인데, 자, 트럼프 당선인의 입김이 커지다 보니 트럼프 트레이드, 트럼프 리스크라는 용어가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미국에 투자하시는 분들 역시도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조금 더 투자 비중을 늘리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상황인데요. 다만 가상자산 역시 고점으로 치달으면서 차익 매물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가상화폐 역시 시장 종잡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코멘트 주실까요? 그렇죠. 근데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 트럼프 당선인과 아까 일란 머스크의 하스브로 한마디에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이 가상자산 비트코인에 열광을 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는 특히 비트코인, 다른 여러분들 알트코인이나 리플이나 스테이블 잊어버려야 될지 몰라도 비트코인은 아니야. 제가 우리 시간에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 다른 이유가 없어요.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 33만 개 이상인데 계속 사 먹고 있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뭐냐. 수학 개미들이 최근에 투자한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내용입니다. 이 30일 날 이제 분석이 된 건데 20일부터 28일까지 미국에 투자하는 걸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가장 지금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1위가 뭐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와 관련된 상장 지수 펀드. 여기가 제일 많아. 돈이 많이 들어서. 두 번째는 어디냐? 바로 그 기업.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두 번째가 테슬라네요. 두 번째가 테슬라. 그다음에 3위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4위는 이 기업 테슬라가 2위입니다. 그다음에 4위가 서학개미 투자액이 많이 간 4위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5위는 이더리움을 2배 추정하는 2X 이더 ETF. 무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드리는 말씀이 뭐냐. 일단 저도 계속해서 우리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예상을 했죠. 자, 가상자산에 과세되는 거 2년 또 유예됐죠. 이거요. 계속 유예될 것 같아요. 제가 금투세 유예된다고 폐지된다고 폐지돼 버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뭐냐? 지금 이제는 비트코인이나 가상자산을 그냥 무리한 투자 수단. 이건 우리가 투자할 게 아니야. 이렇게 볼 게 아닙니다. 왜? 미국이 이 가상자산의 수도로 주도한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 이 머니 무브에. 그럼 여러분들도 우리 국가도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좀 철저하게 세울 필요가 있다. 하나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또 하나 여러분들이 염려스러운 건 뭐냐? 이걸 모르고 투자하면 크게 날벼락을 맞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빅스, 이른바 변동성 지수가 큰 게 바로 이 가상자산이다. 그런 점에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실제 투자를 할 때는 좀 신중하게, 또 적정액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투자를 전부 다 여기에다 올인한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네, 주식 격언에도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미국의 관세 폭격을 비롯한 경제 충돌로 중국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좀 전에 들어온 기사들 살펴보시면 중국 경기 부양책이 대두가 되고 있고 11월 제조 PMI 역시 50.3을 기록하면서 2달째 경기 확장 국면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이와 관련돼서는 어떤 부분을 조금 더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성동격서 전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좀 어렵다 싶으면 조금 중국을 뚫는 것도 방법이다. 왜냐하면 러우 전쟁 벌어지는 사이에서 조금 중국은 북한하고 좀 멀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좀 가까워지고 싶어한다. 실제 에이펙에서 중국의 시진핑 주석하고 또 우리 대통령이 만나기도 했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바로 보여드릴게요. 무슨 말씀이냐? 경기 부양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지표를 가면 이게 중국 제조업 PMI 구매관리자 지수인데 지금 오른쪽에 가보면 좀 좋았다가 처졌다가 지금 비제조업도 그렇고 제조업도 그렇고 50% 또는 50%를 살짝 넘잖아요. 그죠? 자, 이게 밑에 설명을 보십시오. 50 이상일수록 경기 확장 국면에 가깝다. 그러니까 경기 부양을 한다라는 거예요. 또 추가적으로 더 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그동안에 중국 정부는 인위적인 경기 부양을 최대한 좀 억제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중국의 부동산 시장도 별로 안 좋죠. 그러다 보니까 TNG에 가보면 덩그러니 높은 건물이 그냥 다 지어지도 못하고 그대로 서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게 이제 지금 현재 중국 경제의 상태인데 이제 중국 이번 달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12월에 중앙경제공작회의, 중앙경제공작 꽁쪼 회의 이게 있습니다. 이 회의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가 일종의 우리로 치면은 기획재정부 내지 이게 정말 촘촘하게 계획을 세우는 곳이에요. 여기에 계획이 최종 확정돼서 내년 3월 달에 내년 3월 달에 뭐가 있습니까? 중국의 경제 정책을 확정짓는 리양호이 양회가 있죠. 그때 이 계획이 사실상 결정이 됩니다. 결정이 되니까 이달에 중앙경제공작회의가 나오는데 자, 원래는 지금 정책금리도 인하하고 부동산 규제도 완화하고 지방정부 부채도 완화하고 다양한 경기가 있는데 뭔가 좀 대규모 자금을 집어넣는, 왜냐하면 중국 지금 재정도 사실은 좀 적자 재정이 문제긴 해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감당할 수 있다. 이렇다면 지금 미국의 위협이 트럼프 리스크가 점점 시시각각 다가오는 중국의 방법은 경기 부양을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중국과 무역 전쟁을 예고한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취임하고 나면 상대적으로 이게 성장 자극을 해야 되는 것이고 중국은. 그러면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정리해서 한국과도 외교 안보적으로 조금은 더 연결될 고리가 만들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이 어렵다면 중국과 우리가 좀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그러니까 최근에는
무비자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 뚫고 차라리 내년이 넘어가게 되면 중국과 좀 관계가 되면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이른바 중국 수혜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뚜껑을 열어봐도 좋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미국은 이미 분위기가 좋고요. 중국 역시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면서 온라인 쇼핑도 증가세를 보여주고 소비 역시 촉진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글로벌 체크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 K 배동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글로벌 이슈 쉽게 읽어드립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어떤 이슈들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브릭스를 향해서 달러 패권에 도전할 경우에는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새로운 브릭스 통화를 만들거나 다른 통화로 강력한 미국의 달러화를 대체하려고 시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요구한다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브릭스는 브라질, 인도, 러시아, 중국이 지난 2009년 창설한 비서방 신흥경제국 연합체인데요. 실제로 브릭스 내에서는 특히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탈달러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양국 간 무역 결제의 95% 이상을 달러가 아닌 자국 통화인 위안화나 루블화로 하고 있죠. 최근 들어 브릭스가 급속히 덩치를 키우는 상황에서 브릭스의 탈달러화에 대한 움직임을 원천 차단하겠다라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25%의 관세 부과를 예고한 캐나다는 급히 대응에 나섰습니다. 주스틴 트루도 총리가 트럼프 당선인을 직접 만났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이 25%의 관세 부과를 예고한 날 트루도 총리는 전화통화로 캐나다의 불법 이민 차단 노력을 설명했고 나흘 뒤에는 2,200km를 날아가 마러라고를 직접 방문하기에 이른 겁니다. G7 정상 중 트럼프 당선인을 가장 먼저 만났는데요. 회동 후에 트루도 총리는 만찬에 감사드린다며 우리가 다시 함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트럼프 당선인도 같은 날 트루도 총리와 매우 생산적인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는데요. 트루도 총리는 이날 회동에서 헬리콥터 순찰을 늘리는 등 국경 안보를 강화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캐나다 CBC 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캐나다의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라는 확답을 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한편 미국은 캐나다 수출의 76%, 수입의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주식시장에 하루 23시간 거래를 지향하는 신규 거래소가 문을 엽니다. 24 내셔널 익스체인지, 일명 24X가 내년 하반기 개장을 예고했는데요. 24X는 헤지펀드계의 거물 스티브 코언의 포인트 72 벤처스 펀드가 투자한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승인에 따라 24X는 내년 하반기 중 미 동부시간 기준으로 평일 오전 4시부터 오후 7시까지 15시간을 거래 시간으로 1단계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같은 날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입니다. 추후 SEC의 추가 조건을 충족시키면 거래 시간을 23시간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24X는 밝혔습니다.
해당 소식은 자금이 대거 쏠려 있는 가상화폐가 연중 무효로 거래되는 가운데 뉴욕 증시에서도 24시간 주식 거래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나왔습니다. 금융당국의 엄격한 규제를 받는 일반 증권거래소의 24시간 체제로의 전환은 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을 몰고 올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의 경기 동향을 반영하는 산업 생산이 10월에 전월 대비 3% 증가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10월 광공업 생산지수가 지난달보다 3% 상승해 계절 조정 기준 104.3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9월에 1.6% 증가에 이어서 상향 조정된 수치이고 2개월 연속 상승세인데요. 다만 시장의 예상치인 3.8%는 하회했습니다. 전체 15개 업종 중 11개 업종은 산업 생산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제조 장비 등 생산용 기계 공업이 전월에 비해서 21.7%나 급증하면서 상승세를 견인했고요. 자동차 공업 역시도 6.4%로 상승폭이 컸습니다. 반면 나머지 4개 업종은 감소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전자부품 및 디바이스 공업이 8.3%로 감소폭이 꽤 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의 제조업 PMI가 중국 당국의 부양책의 영향을 받아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달 30일 11월 PMI가 50.3으로 전월보다 0.2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의 확장과 위축 국면을 가르는 50을 웃돌면서 중국의 제조업 국면이 확장세로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지난 4월 이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기도 한데요. 시장 예상치인 50.2도 0.1 웃돌았습니다. 중국의 제조업 PMI는 지난 5월부터 5달 연속으로 50을 밑돌다가 지난 10월에 50.1을 기록한 뒤에 2달 연속으로 확장세가 이어진 겁니다. 반면 건설업과 서비스업 활동을 측정하는 지표인 비제조업 PMI는 꾸준히 경기 확장 국면을 유지해오다가 11월에는 50을 기록했는데요. 전달보다 0.2 하락한 수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로존의 11월 CPI 예비치가 2.3%를 기록했습니다. 전달에 2%에서 0.3%포인트 올랐는데요.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고 그러나 3개월 만에 ECB의 목표치인 2%를 넘어섰습니다. 반면에 11월 근원 CPI 상승률 예비치는 2.7%를 기록하며 시장 예상치를 소폭 하회했습니다. 시장에선 이번 발표가 ECB의 금리 인하 기조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 거란 관측이 지배적인데요. 파이낸셜 타임스는 전문가들은 이번 달의 물가 상승이 가격 압박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높아지는 기저 효과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달 ECB의 추가 금리 인하를 막을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죠. 골드만삭스의 이코노미스트 스벤 야리스테르는 연간 인플레이션은 12월에 2.4%로 상승한 뒤에 이후엔 하락하는 추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였습니다. 네,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은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와이드 리포트 시작합니다. 12월 중국 주식시장 전망과 전략 5가지 투자 아이디어고요. 하나증권의 리포트입니다. 초과 유동성, 펀더멘털, 신규 지수, 산업, 테마 쪽으로 살펴볼 텐데 특히 테마단에선 중국 자율주행과 로보택시 상용화에서 힌트를 얻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기와 증시 에너지 축소를 반영했고요. 단타에서 중장거리 관점 접근이 유효하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4분기 중국 경기와 자본시장은 12월에 에너지 축소를 선 반영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재정정책 방향성과 초과 유동성은 명확하지만 트럼프 트레이드와 2025년 대외 우려를 압도하기에는 단기 정책 적극성과 펀더멘털 입증이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중화권 증시는 단기 환율 악재와 정책
시간차를 충분히 반영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12월 미국발 악재에서 내부 정책 이벤트로 다시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11월 전인대 상무위에서 기대했었던 재정정책의 단기 속도와 강도는 시장 예상을 하회했습니다. 그 덕분에 좀 하락폭을 좀 키웠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지방부채 차원 총액과 장기 효과는 예상보다 클 수 있으나 사이클 측면에서 봤을 때 2024년 선제적인 추경 기대는 악화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 재정정책이 상반기까지 누적 방식을 채택하면서 2025년 슈퍼 관세 충격을 단기에 불식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12월 경제공작회의부터 3월 전인대까지 대장정이 앞으로도 시작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2025년 광의 재정 적자율은 2024년 10%에서 5%포인트 상승한 최대 15% GDP 전망을 유지하고 있고요. 재정정책은 향후 6개월간 계속 누적되면서 12월 경제공작회의부터 3월 전인대 클라이막스까지 대장정이 대개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2025년 중앙정부의 4대 내수부양카드, 재정과 증시, 부동산, 공급과 재정정책의 차별화 포인트, 연속성, 방향성, 포괄성을 신뢰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할 부분입니다. 다시 살펴봐도 신뢰감이 가장 부족한 부분이었고요. 중국 증시는 10월 투자 심리와 수급 일자 폭발 이후 소강 국면을 넘어서 대내외 악재를 더 크게 이미 반영했습니다. 정책 저점에서 펀더멘털 반등까지 6에서 9개월 시차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중기적인 관점에서 매집이 필요가 유효하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나증권은 2025년 중국 증시 상승 근거로 강력한 리플레이션 정책과 내수주 로테이션, 상반기 초과 유동성과 하반기 실적, 두 번째는 초과 예금과 채권 자급 유입, 마지막으로 외국인 초과 매도와 할인의 정상화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상반기를 관통하는 핵심은 초과 유동성과 우량 자산 효과입니다. 향후 6개월간 실질금리 하락을 위한 추가 금리 인하와 인민은행 환율 방어 및 대차 대조표를 재확장할 것으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데요. 재정정책과 부동산 부양 효과 그리고 가계와 기업 신용 사이클의 저점 반등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인민은행은 향후 3에서 6개월간 적극적인 통화 완화 정책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재정지출 확대 기조 유지를 위해 적극적인 환율 방어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수급 측면에서 단기 달러 흐름도 중요하나 중기 수급 환경은 방어에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증권은 향후 6개월간 초과 유동성과 중국 국채금리 그리고 코어 CPI 상승률에 조금 더 주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자, 증시 블루칩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대형 우량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금융과 IT, 에너지, 소비재 쪽을 조금 더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선 주택 가격은 일선 도시는 중국의 핵심 대도시를 의미하는데요. 베이징과 상하이, 광저우, 선전 등 경제 문화 교육의 중심지로 주택 수요가 꾸준히 높아 부동산 시장의 선행 지표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 메인 투자 아이디어는 내수주 로테이션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내수 회복의 핵심인 재정 정책은 지방부채 차원을 시작으로 재정 적자를 상향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역자산 효과 축소와 소비주를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재정지출과 민생지원, 대도시 역자산 효과 완화와 소비심리, 이구 환신 지원 규모 및 분야 확대가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2024년 중국 증시 내수주 로테이션은 금리, 미중 금리 추이에 따라 시기별 유연한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신규 지수, 패시브 시장 폭발과 CSI A500 지수를 조금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하나증권이 2024년 9월 신규 출시된 CSI A500 지수의 수혜와 장기 투자 매력에 주목하라라는 부분 역시도 코멘트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패시브 자금은 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투자 자금으로 저비용, 안정성, 장기적 성과가 특징인 지수입니다. 또 ESG 기준을 도입해 기업의 장기 경영 능력과 잠재적 리스크 완화도 반영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높은 배당률과 낮은 밸류 부과 그리고 2025년 대외 개방 역시 예상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네 번째는 강력한 동기와 실질적인 변화입니다. 2025년 사이클과 구조적인 측면에서 공급 개혁의 강도 및 증시 영향이 예상보다 클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신흥 제조업도 구조 조정에 돌입하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체크 포인트로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특히나 공급개혁 수혜 업종으로 인수합병과 수출 환급세 취소 그리고 보조금이 축소된 부분을 조금 더 눈여겨보면 좋겠다라는 부분 역시도 체크 포인트로 삼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아이디어입니다. 테마단에서는 중국 자율주행과 로보택시 상용화를 조금 더 살펴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명확한 정책 목표와 육성책이 있었던 만큼 이 부분은 함께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립니다. 화면을 통해서 이번 주 증시 일정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출발 증시와이드와 함께 더 다양한 인사이트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를 위한 조언을 할 뿐 해당 종목의 상승 또는 하락, 가치 판단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 판단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